이거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죠. 거기 한번 복습했던 거 지난번에 그 시험 보기 전에 전주했던 거 보게 되면 거기 같이 나왔는데요. 일단 광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잘못 설명된 거 볼게요. 광은 입자이며 입자의 성질과 파장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이 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새 막그 뭐죠? 그 양자 분리학 뭐 이런 거 나오죠. 양자 컴퓨터 나오잖아요. 그게 양자가 이름이 퀀텀이에요. 퀀텀. 근데 우리가 이 광 입자가 바로 퀀텀이에요. 퀀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뭐예요? 광입자 컴퓨터. 광입자 컴퓨터. 근데 광이라는 게 대단한 게 이건 그냥 우리 수업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냥 참고로 알기 쉽게 광은 속도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속도예요. 그래서 이 퀀텀에 대한 걸 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퀀텀이라고 하고 이 우리가 할 때 광합성 할 때 쓰는 그 퀀텀이 바로 왜 양자라고 말리는 그 양자역학에 말하는 그 양자를 얘기해드려요. 그 광입자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자 시작이자 끝이라고 하는 게 그 퀀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광의 입자이자 입자의 성질과 파장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어요. 입자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튀는데 이를 빛이 탄란이라고 하죠. 튕겨 나간다는 거죠. 부딪히면요. 또 하나가 또 성질이 그 입자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게 굴절하나요? 파장의 성질이기 때문에 굴절하죠. 그래서 파장 프리즘 지나가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파장의 성격이기 때문에 굴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이 꺾이면 그러니까 밑에 거 보면 위가 당연히 맞을 거예요. 광이 꺾이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프리즘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식물의 생육과 온도에 가서 잘못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평균 온도가 높으면은 성장의 속도는 빠르죠. 키가 빨리빨리 커요. 꽃도 빨리빨리 피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죠. 항상 그게 적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일의 온도가 높아지면 과일에 있는 속도가 빨라진다. 맞죠? 네. 이거는 공기 온도와 아무 상관없어요. 과일의 온도가 높아야 빨리 익는 거예요. 지금 현장 가보면은 이파리 막 밑에 훑어놨잖아요. 왜 훑어놨냐면은 빨리 익으라고.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뭐 천천히 익으면 안 되겠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 4, 5월 달에 하루라도 빨리 익을수록 돈이 더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5월, 6월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래서 대출 수 있으면 빨리 수확하려고 우리 이파리 훑어버리거든요. 온도로, 그러니까 광으로 온도를 익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광량에 비해 온도가 높으면 도장하죠. 광량에 비해 온도가 높으면은 주야가 온도차가 크면 식물은 영양생장을 하나요? 생생장을 하죠. 그래서 생생장하고요. 그 다음 제가 이거 마이크로몰이라고 있어요. 파가 이거 마이크로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입자의 개수인데 600 마이크로몰, 그러니까 초당 제곱센티미터당 600개의 누가 온다? 양자가 부딪히면 우리가 600 마이크로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와트로 계산할 때 우리가 센서를 쓰잖아요. 그럼 와트하고 일반 태양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마이크로몰, 그러니까 600 마이크로몰 보통 50%, 그러니까 반을 나누면은 300와트 정도 광이 들어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로몰 몇 와트? 500와트. 뭐 이거는 과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통상 우리가 현장에서 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1000 마이크로몰이면은 대충 한 450와트에서 500와트 정도 들어오겠구나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공기에 대해 잘못 설명해 볼게요. 공기는 질소와 산소가 99% 차지하고 있죠. 네. CO2는 350에서 400 ppm, 0.04% 정도 갖고 있고요. 산산가스는 광합성 초치하고 산소는 호흡에 필요하고요. 수증기는 5%까지 안 갖고 있죠. 보통 3% 이내에 보통 갖고 있습니다. 수증기는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현혈과 잠혈에 잘못 설명한 것은 현혈이면요. 온도가 30도시면은 현혈은 30kJ이죠. 50도면은 50kJ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현혈과 잠혈로 이루어져 있죠. 잠혈은 온도로 표현이 가능해요? 안 되죠. 물로, 습기로 우리가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절대습도가 높을수록 잠혈은 높다. 그다음에 절대습도는 뭐예요? 킬로그램당 그램, 그러니까 공기 1kg에 몇 g의 물이 들어있냐를 갖고 우리 절대습도를 따지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는 습도, 그러니까 그램으로 따지니까. 상대습도는 뭐예요? 변하죠. 계속해서 온도에 따라 변하고 변해버리죠. 그럼 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광질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파장이라고 했죠. 광의 질은 파장. 그러면은 자외선은 화학선으로 곤충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제가 유리온실 얘기를 할 때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유리온실에서 벌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 수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자외선을 보고 곤충들이 움직인대요. 자외선을 인식해서 움직여서 벌의 활동, 그러니까 곤충 활동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리는 자외선 투과율이 뛰어나다. 맞나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안경 쓰신 분들은 온실 들어갈 때 선글라스 쓸 필요 없는데 안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가야 되겠죠. 왜? 자외선을 받으면 백내장 걸리니까 써야 된다고 했어요. 특히 온실은 뭐가 있어요? 광은 무슨 특성이 있다? 굴절하죠. 그러면 온실에서는 자외선이 어떻게 돼요? 굴절해서 내 눈으로 슉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굴절해서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유럽 사람, 그러니까 보통 미국 사람,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되게 그 백인들은 선글라스 끼고 다니잖아요. 그게 멋으로 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다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이지, 이것들이.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주로 광합성과 관련이 있죠. 적외선은 열선으로 온실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새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뭐 연구 좀 하자는 분들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이 있잖아요. 이 가시광선은 통과를 시키고 이 적외선을 갖다가 전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면 할 때 소재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근데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전기가 너무 조금 나와서 이제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역능형 태양광 할 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적외선 분야를 이제 전기로 바꾸는 쪽으로. 왜냐면 얘는 광합성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었죠. 여기 광질을 얘기할 때 가시광선 비율이 높을수록 광이 질이 좋다고 했어요. 똑같은 300W라도 얘가 비율이 높으면 질이 좋은 거고 얘가 비율이 높으면 나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흐린 날 볼게요. 흐린 날 광의 질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광의 질은 좋아요. 광의 양이 나쁘죠. 질은 좋아요. 왜요? 구름에 의해서 굴절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광의 질은 좋아요. 적외선 상대적으로 적외선 비율은 적고 가시광선 비율은 높고요. 질은 좋아요. 문제는 양이 나쁘죠. 양이 없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흐린 날 실제로 그 책에 보면 유럽에 영어로 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 문제가 됐던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게 있어요. 흐린 날 광의 질이 좋다 이러니까 광의 질은 좋죠. 양이 없으니까 식물에 대한 게 안 좋은 거죠. 그다음 적외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적외선은 자외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광선이다. 맞죠? 근데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에너지 적어요. 그래서 깊이 못 들어가요. 가시광선, 자외선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죠. 그래서 피부암을 일으키지만 그 적외선은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태우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저기 태닝할 때 뭘로 해요? 자외선으로 해요? 적외선으로 해요? 적외선으로 하죠. 적외선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껍데기만 태운다. 그래서 적외선은 광합성에 활용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은 나쁜 광선이라 하는 거고, 나쁜 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이 말하면 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적외선이 들어오면 온도가 두개선이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가며 일면 열선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적외선이 증가하면 식물의 증산량이 증가하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광합성 유효광이라는 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요. 파는 가시광선과 유사한 파장을 갖고 있다. 유사해요. 정확히 말하면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파장들을 갖고 있어요. 태양광의 약 45%가 파의 비율을 갖고 있다. 45% 정도가. 광 에너지 중에 파의 비율을 높이면 식물에게 좋은 광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왜요? 광합성을 많이 하고 증산 상대적으로 적게 함으로 좋은 광이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LED에서 파의 비율이 낮다. 그렇지 높죠. 일반적으로. 왜요? LED는 파장을 내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의 비율을 높게 만든다. 그래서 보통 이게 참고 하나 드리면은 그 보강을 할 때 기준점을 얘기하면은 전기량이에요. LED를 쓰게 되면 보통 1헥타에 600kW 전기 정도의 등을 달고요. 그 고압 나트륨 등을 달면은 1000kW를 달아요. 그러니까 400kW 더 늘죠. 그렇게 해야 파는 똑같대요. 파의 비율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간광과 적산광에서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순간광은 와트로 표시하죠. 일단 초당 제곱미터당 면적당 몇 와트의 에너지가 들어오느냐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고요. 적산광은 줄로 표시해요. 줄로. 이게 줄이라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보면은 100줄이 10초간 들어오면은 100와트가 10초간 들어오면 1000줄이죠. 이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냥 1000줄의 에너지가 들어왔다 이 정도예요. 그냥. 그래서 적산광은 시간 개념이 안 들어와 있고요. 단지 우리가 1시간에 1000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들요. 그래서 적산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양액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해요? 100줄에 100cc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10분에 100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시간에 100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3시간 만에 100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누적의 관념이다. 적산광은 높을수록 식물 생명에 좋다. 맞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 항상 광도 뭐라고 했어요?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높으면은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적산광, 순간광은 적외선자였던 가시광들 모두 다 포함하는 광이다. 이건 맞죠. 근데 사실은 이 자외선은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서 에너지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의미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 개 광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적산광, 누적광으로 표시한다. 광량과 식물 생육에 대해 잘못 설명한 거 볼게요. 수강량이 부족하면 생육이 저조하죠. 광이 없는 때는 생육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광이 부족한 시기에는 광이 1%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1% 증가한다. 이걸 우리가 1%의 법칙이라고 해요. 세 번째, 수광량이 과다하면 화상 과잉 증산에 의한 배꼽성과 성장들이 발생한다. 맞죠? 광도가 낮으면 꽃이 광화되고 과일의 품질이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죠. 꽃이 쏟아지죠. 이것들이. 산란광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산란광은 빛이 꺾인 것이다. 맞죠? 구름이 있으면 산란광 농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산란광이 높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흐린 날 그림자가 옅거나 없죠. 산란광은 그 그림자가 안 생기거든요. 생기더라도 옅게 생기고요. 산란광이 있으면은 그들이 적게 생기거나 생기지 않는다. 맞죠? 그다음에 마지막 산란광은 주로 겨울에 사용한다. 제가 산란광은 주로 언제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름에 사용한댔죠. 그러니까 이 얘기 들었어요. 산란광은 질은 좋은데 뭐가 부족하다? 양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채소 채소 샐러드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빅맥을 먹을 것인가 뭘 먹어야 돼요? 굶어 죽게 생겼으면 빅맥을 먹어야죠. 빅맥을 먹어서 칼로리를 채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강광기 때는 약광기 때는 우리가 산란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산란광을 쓰게 되면 한 5% 정도 광이 부족해진다고 해요. 그것보다. 그다음 온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기온은 이제 공기 온도를 얘기하죠. 지온은 토양 또는 대지 온도를 우리가 이제 지온이라고 하고요. 여분은 잎의 온도 조절하는 동안에 공기 온도가 높다. 일단 볼게요. 여분이 증산작용을 하면 공기 온도가 높나요? 우리 재봤죠? 높아요, 낮아요? 낮죠. 증산을 많이 할수록 낮아진다. 이것들요. 흠은 식물체 생장 온도로 과일의 온도를 주로 의미하죠. 이것들요. 용어 설명에서 이제 잘못 설명한 거 보게 되면은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 발생하죠. 대류는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환기전열은 틈새 환기를 의미한다. 맞죠? 환기를 틈새 전열도 되고 뭐 하여튼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환기전열이라고 하고요. 지중열은 토양과의 열관을 의미하죠. 땅으로 뺏긴 열들. 전도는 고체로 이동되는 열이와 대류와 관계가 있어요? 있죠. 대류가 많을수록 전도도 더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어때요? 에너지가 훨씬 많이 뺏기는 이유가 바로 이 대류와 전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들요. 특정환기에서 이제 온도 분포에 잘못 설명한 것을 볼게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중력 환기가 발생하죠.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깔아앉게 되죠. 이것들이요. 천장이 곡부에 위치하면 어깨에 위치하면은 천장 부분이 고온이 정체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용마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곡부에 설치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제 예산이 된다고 허용된다고 하면은 용마루 갭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연동하우스는 웬만큼 돈이 없어도 웬만하면 용마루 설치하는 게 유리해요. 이게 용마루 설치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비가 와도 환기할 수가 있어요. 비가 와도 어깨에서 용마루 개폐를 하게 되면은 환기가 되는데 곡부 개폐를 하게 되면 비 온다 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무실은 뭐 워낙 저렴한 옷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용마루 개폐가 어렵다고 하지만 연동만 돼도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 한 번 설치하고 나면은 다시 못 바꾸거든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설이 낮을수록 환기가 잘 된다? 아니라는 거죠. 환기가 오히려 낮을수록 환기가 덜 돼요. 그 다음에 천창이 클수록 환기가 당연히 잘 되죠. 그리고 일평균 온도에 대해 잘못 설명한 거 보게 되면은 광량이 적은데 평균 온도가 높으면은 과합성량에 비해서 호흡이 많죠. 이건 좋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광량이 많은데 평균 온도가 낮으면 잎의 양분이 남아 다음날 광합성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잎의 광합성 양분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남아있는 것을 뭘 보고 확인한다고 했어요? 특히 오전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출 전에 가봤는데 이파리가 토마토 잎이고 오이 잎이고 뒤틀려 있다. 파프리카 잎이 뒤틀려 있다 그러면 뭐예요? 양분 이동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 오전은 광합성을 해도 광합성 자체를 멈춘다. 왜냐면 공간에 이미 창고에 양분이 쌓여있기 때문에 저장할 공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식물체의 세용이 나쁘면 평균온도를 낮추죠. 그다음에 식물체의 세용이 너무 강하면 평균온도를 높이죠. 이렇게 해서 식물체의 세용이 강하면 온도를 높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오이는 마디 하나 늘어나면 마디마다 꽃이 하나 피죠. 열매 갈 수가 있죠. 토마토는 세 잎에 하나씩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도 어때요? 마디 하나씩 열매 열리죠. 그러면은 마디를 하나 빨리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방을 내가 과일 하나 더 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쓸데없이 줄기로 키울